이재명의 성장을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진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은 안 일어나요. 내란수계의 부하였던 지금도 내란수계를 옹호하는 자가 대통령 후보가 되어 있는데 그런 자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그런 일은 절대 안 일어난다. 이재명 후보는 제가 예전에 이렇게 관찰한 바로는 노무현 대통령하고 좀 닮은 점이 많다 이렇게 저는 봤어요. 근데 가면 갈수록 김대중 대통령한테 접근해가고 있습니다. 약간 컬러가 바뀌고 있어요. 맞아요. 이재명 대표 대통령 대리라고 봐요. 그러니까요. 아니 다 우연이잖아요. 다 우연히 겹쳤는데 그중에 한 개만 삐끗했으면 성공했을 거란 말이에요. 왜 대통령이 데려가십니까? 정말 저는 상식적인 세상 만들고 싶어요. 그냥 상식적이고 정상적이기만 해도 세상은 훨씬 살만해요.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거 규칙 어겨서 덕볼 수 없고 규칙 지켰다고 손해보지 않는 연락하기도 굉장히 어려워지겠네. 떨어져서 하는 고통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그때는 제가 연락 안 하죠. 그러니까 큰 정치를 하고 싶은 사람은 큰 당에 있어야 돼요. 노무현 대통령이 저한테 해주신 이제 충고이기도 했고 그랬는데 대세와 함께 하지 않으면 큰 일을 도모할 수 없다는 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판단이셨고 저는 지금도 그렇게 봐요. 이준석은 국힘당에 다시 돌아가야 돼요. 저 꼬마 당으로는 죽었다 깨도 안 돼. 내일 그냥 사퇴하고 그냥 들어가.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저는 조국 혁신당도 대선 끝나고 나면 합쳐서 가는 게 맞다 그렇게 봐요. 저렇게 당을 따로 조그맣게 해서는 될 일이 없어요. 그런 시점이 오겠죠. 그거는 이제 우리 유시민 작가가 그때 2000년도에 만든 게 뭐였더라? 개혁국민정당. 개혁 뭐 하나 막 이상한 거 만들었어. 그때부터 시작해서 온갖 실험들을 다 해봤단 말이야. 예,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다 해본 거 다 같아요. 해봤어. 예. 그 소수 정당들을 다 합쳐서도 해봤고, 본인이 직접 창당도 해봤고, 그리고 노무현 서거 이후에 만들어진 정당을 본인이 지지율을 끌어올리겠다고, 그때, 민주 진영에서 잠재 대선 후보 지지율 1위였어요. 유시민 작가가 그때는.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어. 유시민 정도 되는 사람이 모든 실험을 다 해봤다고요. 진심으로. 안 돼. 그렇게 해가지고. 중력의 법칙이 있어요. 끌어당기는 힘이 이제 두 개의 우리나라 정치는 민주당하고 이름이 맨날 바뀌는 뭐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하는 동안 열 몇 명 대표가 바뀌는 저 세력하고 민주당하고 두 개예요. 나머지는 이 항성은 안 돼요. 그러니까 스스로 이렇게 힘을 발휘하는 그건 두 개 있고 제가 이제 그 많은 일들을 한 끝에 내린 결론이 이것이 국민의 선택으로 만들어진 구조다라는 것을 받아들인 거죠. 저희 모든 비평은 그렇게 받아들인 조건 위에서 지금 한국 정치에 대한 비평을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좀 맞는 거야. 그러니까 이 최근에 정치에 관심 가진 분들은 유시민 작가가 20몇 년 동안 내내 민주당에 있었을 거라고 착각하는데 아니에요. 민주당에 있었던 기간은 짧아요. 떠돌아다니면서 온갖 실험들을 다 했어요. 뭘 하면 된다는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뭘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해보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잖아. 그렇지. 성공 사례도 우리에게는 소중하지만 실패 사례도 소중해요. 이게 제가 다른 모든 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실패를 다 해봤다니까?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라고. 최근 6개월 내란 이후에 유시민 작가가 한 전망 중에 틀린 게 없어요. 우리 이재명 후보도 처음 등장할 때부터 압도적 후보였던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데 이재명은 경기도 지사까지다. 그런 소리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자, 이재명의 성장을 어떻게 보셨어요? 3년 전 대선 때 제가 뭐라도 좀 보탬이 될까 싶어서 가고 싶지 않은 그런 방송 프로그램 출연도 하고 막 했습니다. 이거 어디 찍을지 이렇게 고민하는 시민들한테 좀이라도 어필을 해보려고 그때 저는 이길지 질지 모르겠다. 막판에 그런 판단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선거 전날 제가 KBS 나갔을 때 전망해보라 그래서 1% 안에서 승부가 날 것 같은데 이길지 질지는 모르겠다.
근데 희망사항은 이재명 후보가 이기는 거여서 이재명 쪽에 이제 걸겠다. 그리고 이제 개표 방송에 나가서 출구조사는 조금 지는 걸로 나왔는데 틀릴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래서 사전투표 개표율을 하고 본투표 개표율을 하고 얼마나 이게 진행이 됐는지를 몰라가지고 처음에는 그렇죠. 그 데이터가 안 나왔어요. 근데 맞아요. 개표율이 한 15%, 20% 되면서 이제 방송국 화면에는 안 나왔지만 출연자들한테는 그 정보들이 전달이 되어 왔습니다. 근데 그 데이터를 보니까 그냥 같이 가더라고요. 그게.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이렇게 해보니까 그 역전을 못 시키겠더라고요. 이제 그 판단이 들었을 때 제가 얼굴빛이 좀 많이 어두워졌는데 이제 저쪽 윤석열 지지하는 극우 유튜버들이 그 화면을 돌리면서 세팅 값이 어긋나서 당황하는 거 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세팅 그러니까 완전 미쳤어. 그래서 이제 그때 졌구나. 라고 제가 좀 일찍 판단을 했어요. 그리고, 추격은 하는데 재역전은 못 시킬 것 같다. 그런 판단을 했거든요. 그 안철수 씨가 단일화를 안 했으면 이재명 후보가 이겼다고 봐요, 그때.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가 지는 걸로 나왔고. 거기다가, 안철수 후보가 7%대를 얻고 있었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보면 그 하나만 한 선거였어요. 근데 여론조사가 바이어스가 있었던 거예요. 윤석열이 10% 이상 이기는 조사가 많았으니까. 예. 예. 지금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작년 총선 때 그때도 여론조사 때문에 시끄러웠잖아요. 그 여론은 총선 한 석 달 전에 이미 다 확정돼 있었고요. 여론조사의 수치만 오르내린 거죠. 지금도 저는 똑같다고 봐요. 이미 여론 지형은 벌써 2달 전에 고정돼 있었다. 4월 4일 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인용을 하면서 이미 그때 다 결정되었다고 봐요. 아니, 그리고 실제 여론조사 거 저희가 한 10억 가까이 썼거든요. 맨날 똑같아. 이거 해야 되나? 이제 여론조사 수치만 오가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다 마음먹으면 그런 거여서 수치만 오르내리는 거지 여론 지형은 이미 고정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 되리라고 봐요. 그러니까 자잘하게는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많이 일어나는 사회예요. 한국 사회가. 지금 뭐 이상한 판결 뭐 온갖 일어나지 말아야 될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진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은 안 일어나요. 정말로 바로잡아야 될 일은 바로잡아져요. 많은 이상한 일들이 있지만 비상계엄 선포는 실패해야 돼요. 이거는 정말 성공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건 실패해요. 그런 짓을 한 대통령이 탄핵이 안 되면 진짜 큰일이거든요. 국회에서 탄핵이 돼요. 이상하게. 간신히 된 거예요, 지금 돌아보면. 간신히 됐는데 지금 하면 안 돼. 예, 한 달쯤 지나니까 어떻게 탄핵이 됐지 되게 신기하잖아요. 그다음에 국회가 그런 대통령을 탄핵했는데 그걸 헌법재판소가 기각을 하면 그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8대 0으로 인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큰일은 바로잡아져요. 근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 이상한 짓 바로잡지를 못해요, 지금. 직위원 판사가 재판을 이상하게 하는 거, 내란 수개가 막 풀려갖고 뭐 영화 보러 다니고 보리밥 먹으러 다니는 거 이런 거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인데 바로잡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내란 수개의 부하였던 자가 지금 대통령 후보가 돼서 나와 있습니다. 그 내란 수개를 편들고 보호했던 정당의 후보가 돼가지고. 근데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진짜 큰일 아니에요? 그런 일은 안 일어난다. 네. 지지율 격차가 우리가 바라는 것만큼 안 나고 좀 줄어들 수는 있겠죠. 그런 거는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란 수개를 옹호한 당의 내란 수개의 부하였던 지금도 내란 수개를 옹호하는 자가 대통령 후보가 되어 있는데 그런 자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그런 일은 절대 안 일어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안 일어날 거야가 아니라 우리가 노력하니까 민주당과 시민들이 노력해서 계엄을 해제했고 시민들이 엄청나게 노력해서 국회에서 탄핵을 했고 또 시민들과 야당이 엄청 노력해서 헌법재판소가 인용을 했고 그렇게 된 거잖아요, 다.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그냥 그런 일이 안 일어난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큰 일만큼은 안 일어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도 6개월 동안 이게 끝인가 싶으면 또 회개한 일이 일어나고 이게 끝인가 싶으면 더 회개한 일이 벌어지고 이걸 이제 반복해서 경험하다 보니까 불안한 거야. 아직도 뭐가 남은 게 아닐까?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성남시장 할 때 1%로 시작했잖아요. 박근혜 탄핵 국면에서 갤럽에서 그냥 무작위로 자기 후보 누구 생각하냐 그렇게 주관식으로 물어볼 때 처음으로 이재명 성남시장이 1% 잡혔어요. 1%. 대선 후보 군으로. 네, 차기 대선 후보 1% 잡혔어요.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지난번 대선 때 이제 48% 정도를 받았잖아요. 그 올라오는 과정이 차근차근 좀 밟아서 거기까지 갔고요. 대선에 패배하고 나서도 크게 안 떨어졌습니다. 대선 득표율의 3분의 2 수준의 지지율을 꾸준히 유지를 하다가 다시 윤석열 탄핵 국면에서 다시 차근차근 올라와서 지금 50% 선에 와 있는 거잖아요. 진짜 꼭꼭 다져진 지지율이거든요. 이거는 바람이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꼼꼼하고 촘촘하게 사람들이 관찰하면서 1명, 2명, 3명, 4명 이렇게 지지율을 붙여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절대 무너질 일 없습니다. 남은 선거 기간 동안 그 어떤 공격을 퍼부어도요. 공격으로는 절대 안 무너지고 예. 본인이 바지에 똥을 싸야 돼요. 이재명 후보는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하고 있어요.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어마어마한 집중력과 긴장을 유지해 왔어요. 지금까지. 대통령 자리라는 건 특히 그런데 어마어마한 집중력이 요구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같은 자는 감당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엄청나게 집중해서 국정 운영을 하셨는데 너무 선량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 밑에서 총리를 2년 넘게 했던 사람이 오늘 어디 가서 내란당하고 같이 공동정부를 만든다고 하지를 않나. 거기 정무수석 했던 사람들이 입만 열면 이재명을 비방하는 활동을 하지를 않나. 윤석열이 그 꼭대기에 있는 거고.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하지 않으면 에러가 나는 자리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정말 초인적인 집중력을 지금까지 발휘해 왔기 때문에 그거 진짜 놀라워요. 저도. 예, 남은 열흘 동안 그 집중력이 흐트러질 일은 없다. 똥 안 싸요. 이재명 후보가 남다른 점을 이 관점에서 하나 얘기하자면 어떤 의사결정을 토론을 거쳐 결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이제 이재명 후보가 매우 특별한 점은 잠깐 인사하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사람들하고 긴 과정을 통해 진짜 토론을 해요. 굉장히 피곤하거든요. 가장 낮은 단계 토론부터 시작해서 가장 높은 단계 최고회의까지 빠른 시간 내에 그 정보를 취사선택해가지고 자기 방식으로 소화해요. 엄청난 속독 능력이에요, 그게. 사람의 의견을 속독으로 이해해서 자기 의사에 그걸 반영해요. 그게 이제 정보 처리 속도가 빠르다. 그렇게 표현하죠. 그래, 그 용어가 있구나. 그렇게 하려면 그 말씀하신 엄청난 집중력이 고도로 발휘해야 되거든요, 그 순간순간에. 근데 그걸 어떻게 이렇게 오래 유지할까? 그러니까 그게 그런 사람이라야 대통령 자리에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못하는 사람, 나 같은 사람은 안 돼요. 그게 너무너무 힘든 일인데 무엇이 그 고도의 집중력을 장기간 유지하도록 해주냐. 성취 동기가 강한 사람이라야 그걸 할 수 있어요. 김대중 대통령 같은 분이요.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그 집중력이 강했던 분이세요. 노무현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만큼 장기간 긴장할 수 있는 분은 아니었지만 필요한 시기에는 어마어마한 집중력을 발휘했던 분이세요. 이재명 후보는 제가 예전에 이렇게 관찰한 바로는 노무현 대통령하고 좀 닮은 점이 많다 이렇게 저는 봤어요. 근데 가면 갈수록 김대중 대통령한테 접근해가고 있습니다. 약간 컬러가 바뀌고 있어요. 맞아요. 지금 이재명 대표의 하루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유세 장면만 보죠. 혹은 기자간담회를 하거나 TV 토론을 하거나 이것만 보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재명 후보의 제일 큰 고민, 가장 집중력을 발휘하는 문제가 뭘까요? 인사입니다, 인사. 김문수 씨는 이런 걱정 안 해요. 이준석도 전혀 안 해요. 왜? 대통령이 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만이 내가 대통령이 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지금 사람을 찾고 있을 거예요. 또는 이미 찾아놓은 사람 중에 이 사람을 어디다 배치하지?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딱 그 다음날 아침에 취임입니다. 대통령 자격은 당선증을 받는 순간 바로 대통령이고, 그리고 그치. 날 밝으면 대통령 직무를 공식적으로 시작해야 돼요. 그치. 제일 먼저는 비서실장 지명해야죠. 총리 후보 지명해야죠. 그 다음에 장관들 미리 리스트업 다 해야 되죠. 당장 일 시작하려면 차관부터 임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각 부처에. 정보조직법 고칠 때까지는 지금 조직 형태로 일을 해야 되니까. 기획예산처 만들고 싶어도 지금은 못해요. 그럼 각 부처의 차관부터 공무원 중에 임명하든가 밖에서 누굴 투입하든가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대통령이 돼야 될 인사에 어마어마한 시간을 쓰고 있을 거예요. 말씀하시니까 또 생각나는데 첫 번째 TV 토론을 잘 보면 이재명 후보가 좀 피곤해합니다. 원래 TV 토론이 있는 날은 그날 전일 비우거든, 보통 대선 후보급은. 근데 이 양반은 유세를 하고 올라오면서 이런 결정을 하고 그냥 바로 TV 토론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다른 후보들하고의 차이를 잘 보시면 다른 후보들은 자기가 준비한 자료를 계속 봅니다.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불안해서 자꾸 뭘 보는 거거든요. 누구는 이거를 했는데 누구는 이거를 하더라. 그건 김문수든 이준석이든 마찬가지예요. 계속 아래를 봐요. 아래를 안 봐요. 이 양반은. 자기가 할 말과 자료 전체가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집중력을 계속 유지한단 말이지. 근데 그거 보고 저거는 특별한 능력이다. 나는 못한다 저거 진짜. 죽었다 깨도 못해. 지금 얼마나 많은 일들을 처리하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지간한 집중력과 정보 처리 속도가 아니면 누구도 감당할 수 없을 만한 업무를 지금 보고 있을 거예요. 엄청나게 피곤한 일입니다. 그 능력에 있어서 정말 탁월하다. 성남시장 초창기부터 관찰한 사람으로서 제일 놀란 부분이에요. 야, 웬만한 게시판에서 움직이는 동향과 글들 다 봐요. 지금 얼마나 바쁘겠어요. 예컨대 누구를 비서실장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 지금쯤 비서실장을 누구를 해야 되겠다 이런 건 정해져 있어야 돼요. 인사라는 거는 엄청나게 조심스러운 일이에요. 이 선거 유세를 하러 다니고 TV 토론을 하고 이 하는 와중에 인사에 관한 보고를 받고 대상자를 접촉하고 대화를 하고 이 사람에게 정말 맡겨도 될 것인가 하는 확신을 얻기 위해서 만나고 면담하고 이 일을 지금 하고 있을 거라고요.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다 했던 일이거든요. 어떻게 연락 안 왔어요? 누가 며칠 전에 나도 모르는 사이 대법관 될 뻔했어 나. 국힘의 주진우 의원이 김어준 유시민이 대법관 되는 세상 만든다 이렇게 했는데 밑에 댓글을 보니까 와 천재인데. 아니, 며칠만 시켜줘 며칠만. 나는 시켜줘도 안 해. 첫 인터뷰할 때부터 지금까지 10년 넘게 쭉 되돌아보면 그때그때 고비 때마다 계속 인터뷰를 하거나 네, 만나거든요. 그렇죠. 예. 많이 도와주셨어요, 사실은. 이때 가는구나 싶은 때가 한두 번. 이제요 이걸로 끝이구나 하는 데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그렇죠. 이게 저는 여하튼 뭐라 그럴까 거의 올로와 나신 같은 그러니까 절벽 끝에 그 벼랑길을 걸어서 왔는데 문제는 그게 매우 빠른 길이기도 하고 그 끝에는 좀 새로운 세계가 있어요. 매우 위험한 길인데 그 원래는 그 길을 가지 말아야 되거든요. 남들이 피하는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위험이에요. 감수하기로 원래 마음을 먹은 거죠. 그래서 저는 가끔씩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이럴 때가 있기는 합니다. 특히 본인은 그렇다 치고 이제 점점 그 체급이 커지면서 가족들 건드리기 시작하잖아요. 가족들을 괴롭힐 때는 나 이거 괜히 했나 그런 생각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 자신이 당하는 거는 제가 선택한 거니까 그게 뭐 어떤 것이든 다 견뎌내는데 뭐 못 견디면 이제 죽는 거죠. 사회적으로든 생물적으로든. 그럼 내가 감수하면 되죠. 그건 감수하기로 한 거니까. 그런데 죄 없는 자녀들, 자식들, 아내, 특히 아내. 정말 그 저 믿고 아무것도 없이 저 때문에 이렇게 끌려 들어왔는데 거기를 그렇게 모욕하고 고통 주고
원래 동네 좀 나쁜 얘기로 건달 양 뭐라고 하잖아요. 양아치. 거기도 원래 가족은 건들지 않는다. 맞아요. 그리고 원래 검찰들도 그런 게 있어서 형제가 문제가 되면 그렇죠. 하나만 해요. 부부 중에 하나, 가족 중에 하나 이렇게 하는데 조국 교수 같은 경우는 사거리 그냥 도륙을 해버렸잖아요. 우리도 혹시 자식들 뒤지면 있겠어 해가지고 다 뒤졌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그 뭐 이런 표현 그렇지만 어쨌든 찾아내서 그냥 그것도 재수사를 몇 번인지 모릅니다. 네. 혹시 다른 거 없나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정말 먼지 털듯이 쥐어짜고 털었는데 그 압수수색 저는 아무런 기록을 갖고 있지 않아요. 습관적으로 기록하고 다 버려버립니다. 저도 그래요. 습관적으로 그거 알아요. 아무 메모가 아무것도 없어요. 저도 그래요. 집에 정기적으로 뒤져서 버립니다. 삶의 기록이 없어요. 맞아. 그거는 그 삶을 살아본 사람만 알지. 네. 저도 기록하지 않아요. 제 전화기에도 기록 잘 안 합니다. 메시지도 잘 안 써요. 언제든 압수수색 당할 네. 수 있다. 예. 그러니까 근데 실제로 부인이 엄청 당하는 거 특히 너무 부인이 압수수색 당하고 막 법원 끌려다니고 기자들 앞에서 모욕당하고 그 괴롭잖아요, 진짜. 그건 정말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왜 고문할 때 있잖아요. 그 자식들이 끌어다 놓고 고문하는 것처럼 정말 고문이잖아요. 그거 이제 남편 포기하고 그만하라는 건데. 그러죠. 그런데 제 아내도 아내지만 제가 꿈꾸고 있는 세상도 있는 거고 저는 세상에 그 험하게 살아가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 그걸 어떻게 버립니까? 그래서 결국은 견디긴 하는데 제 아내나 가족들한테 너무 미안하죠. 얼마 전에 그렇죠. 제 아들들이 취직을 못 하고 있어요. 꽤 어쨌든 공부도 하고 그랬는데 취직하면 언론들이 쫓아다녀가지고 가짜 보도를 해가지고 저번에 무슨 화천대유에 취직했다 이런 엉터리 보도해가지고 바로 잘렸죠. 다른 데 다니고. 딴 회사인데 그게 얼마 전에는 영 먹고 살기 어려워서 어디 저 시골 가가지고 교습소 알바를 했어요. 거기를 쫓아가가지고 불법 취업을 했다고. 불법 취업. 아니 교습소 주인이 불법을 했겠지. 알바한 사람이 뭐 불법을 합니까? 그 기사를 쓰는 바람에 또 잘렸어요. 제가 한번 인터뷰 해봐야 되겠다. 그만하세요. 놔두세요 제발. 우리 놔두는 게 제일 좋아. 우리 이대로 내버려 두세요. 그때 기적적으로 살아났다고 했던 그 전원합의체 네. 파기환송 이후에 지지율이 굉장히 떨어졌어요. 아 그랬나요? 네, 지지율을 한 자릿수까지 떨어졌는데 코로나가 터지자 본인 행정 능력으로 네. 신천지 교주 2만 원씩 진압하면서 이만희 씨 그때 부활하죠. 부활합니다. 그리고 그때 신천지는 이재명을 원수로 삼았겠죠. 그 후로 그 후과를 열심히 엄청 치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대선 후보가 돼서 지난 대선 0.7% 차이 패배했는데 패배 확정됐을 때 무슨 생각하셨어요? 세상 사람들한테 미안했죠. 그러니까 저의 부족함 때문에 떨어진 거거든요. 원래 이게 마땅한 선거였어요. 그런데 어쨌든 가짜 뉴스들이긴 하지만 여튼 저로 인해서 생긴 일들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결국 지고 말았고 저는 정말 윤 정부가 잘하기를 바랬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 사람 성공을 바라는 게 아니고 정부가 실패한다고 하는 건 국민이 고통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내 역할 이걸로 일단 접고 잘하기를 바래서 제가 빨리 승복을 해준 거예요. 혼란 없게. 왜냐하면 0.몇 % 이러면 막 재개표하자, 뭐 불복하자, 너네 그 가짜 뉴스, 너 허위 주장 때문에 당선됐으니까 선거 무효다. 원래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제가 여지를 없애버린 거예요. 깔끔하게 빨리 승복. 개표가 바뀔 수도 있는데 뭐 이론적으로 하면. 그래서 제가 빨리 정리를 해주고 그냥 열심히 해서 성공한 대통령 되시라. 그래야 이 나라도 이 국민들도 더 나아진다. 이제 진심으로 내가 그랬는데 그러면서 한편 걱정은 했죠. 진짜 그럴까? 그래서 제가 다시 또 당대표로 복귀를 했잖아요. 그때 한덕수 총리 임명을 우리 당이 안 해주려고 다 미루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덕수 총리 임명을 제가 밀어붙였습니다. 그냥 해줘라. 일하겠다는데. 그리고 대법관도 계속 미루고 있었거든요. 그때 좀 문제 있다고 그래서 제가 그것도 일단 동의해 주자. 기회를 주자.
지금 말씀하시는 게 사실은 그 정치 리더들이 겨루다가 한쪽이 졌을 때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서 그동안에 고소고발도 다 취하하고 네. 진 쪽에서는 이렇게 나오는 게 그게 이제 관례이기도 하고 원래 옛날에도 전쟁에 진 상대 장수는 그렇죠. 조롱하지 않고 참수를 하든지 깔끔하게 보내주는 거예요. 건들지 않았는데 해술래를 시kin. 근데 윤석열 정권은 그때부터 진짜 지옥을 선사했죠. 지옥을 줬죠. 예. 저 그때 가족 압수수색 몇 번 당하셨어요 대체? 못 쉬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저 400 몇 번까지 쉬다가 그만뒀어요. 제가 당 보고 기사 나는 것만 쉬어라. 기사 안 나는 것도 무지하게 많죠. 그때부터 지옥이 진짜 시작됐어요. 그 앞에도 보통 정치인은 그 짧은 시간에 겪지 않을 정도의 고난이 있었는데 진짜 지옥은 지난 3년간 시작. 그렇습니다. 그때 클라이막스였죠. 뭐 가족들 괴롭히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당 내에서도 이참에 이재명이라고 하는 라이벌이 없어지면 좋으니까 그런 세력들이 네.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 검찰 손에 윤석열 손에 넘겨주려고 한 이들이 수십 명 됐죠. 그래서 체포 동의안 통과된 거 아닙니까 그때? 그렇죠. 149표, 와. 첫 부 136표, 기권 6표, 두 무효 번째죠, 저기. 4표로서 번째겠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때 넘어간 민주당 의원들 누군지 아십니까? 근데 그 얘기 전에 예. 첫 그 동의안 표결 때 이미 사실 그 숫자는 드러났어요. 간당간당했어요. 예. 기권, 예. 무효, 예. 경고거든요. 그리고 실제 경고를 받았어요. 6월달에. 뭐라고 경고를 받았습니까? 이제 와서 하는 이야기인데. 10월쯤에는 무사하지 못할 거다. 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을 위해서나 당을 위해서 관둬라. 그리고 그때가 언제냐면 그 이화영 부지사를 막 압박해가지고 아 가짜 증거 만들고 있을 때입니다. 어. 그러니까 이제 1차는 부동이 이제 부결됐는데 예. 그 숫자를 세 따져보면 대충 몇 명 나오는 게 30명, 예. 딱 나 30명 가까이 보니까. 나오고. 예, 30여 명 됐죠. 그리고 그래 가지고 저한테 협박을 한 거죠. 이제 봤지? 이 정도 우리 숫자 있다. 야 그만둬라. 그래서 뭐 9월 위기설 뭐 10월 어쩌고 막 했잖아요. 그리고 그때 정말 맞춰가지고 그리고 2차 표결은 제가 버티니까 그냥 그렇게 못하겠다 내가. 뭐 이게 내 것도 아니고 내 개인 삶이라면 내가 포기할 수 있는데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관계된 일인데 이런 식으로 거래해서 접을 수는 없다. 그래서 감옥을 가더라도 그냥 고다 이렇게 해가지고 갔는데 결국은 그 딱 그 정도 숫자예요. 예, 가결해서 제가 뻔냈죠. 저 띵동동 하시는 저 경호원분 그 소리 좀 줄여주세요. 방금 띵동띵동 배경 들린 거는 경호원들 폰이 울렸습니다. 근데 누군지는 아세요? 대충 알죠. 이게 또 그 반복되는 패턴인데 이재명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끝은 꼭 그들이 죽습니다. 맞아요. 이분들 거의 다 그랬어요. 이분들이 다 경선 탈락하고 당 나가고 그랬잖아요. 그러죠. 제가 가끔씩 그런 상상을 할 때가 있는데 왜 나한테 와서 들이받고 내가 때렸다고 주장하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맞아. 가만히 있는데. 가만히 데 와서 들이받고는 그리고 나중에 보면 그 사람들 어디 갔지? 그 사람들이 오히려 딱 그 얘기가 맞습니다. 근데 저 때 저렇게 가결되고 나서 당도 난리가 났지만 전 사실 구속되는 줄 알았어요. 저도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어요. 그래서 당시 정청래 수석하고 네. 무슨 얘기를 제가 그때 했었냐면은 구속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구속돼도 절대 사퇴하면 안 된다. 네. 그런 얘기 한참 했었어요. 그러면서 뭐 구속된 채로 총선 치러야 된다. 막 그런 얘기를 한참 했는데 다음날 새벽에 나왔어. 우리는 그 이전에 저는 원래 험한 삶을 살아서 그런지 모든 가능한 경우를 다 대비해요. 그러니까 A안, B 플랜, 다 C 플랜 이렇게까지. 이제 구속될 경우를 상정한 플랜도 다 만들었죠. 네. 아니, 그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봤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그 정청래뿐만 아니라 우리 지도부하고 다 상의를 해놨죠. 저기 다시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기 장사한 지 사흘 만에 걸어 나온 거지 저기. 근데 저거 보고 처음으로 야 불사신인가?
라는 표현을 처음으로 생각했고, 근데 저희 끝인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가덕도가 있었죠. 와, 이거 영상 한번 보셨어요 나중에? 저 보기 좀 어렵던데요. 그래도 한 번만 봅시다. 네, 네. 다시. 너무 자. 끔찍하더라고요. 어우, 정확하죠. 다른 각도도 있어요. 다른 각도 영상 있습니까? 와, 저는 저거 가끔 사실 꺼내봐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저렇게까지 한다. 그건 그렇죠. 네. 본인은 안 꺼내보실 것 같은데 전 보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저도 퍽 소리가 나요. 퍽 소리에. 다른 영상 보면은 그때 여기 찔린 거예요. 이 깃이 안 걸렸으면은 돌아가셨어요. 네. 딱 1mm 차이였습니다. 그때 저 때도 정청래 최고하고 그때 갔다 그래가지고 전화했는데 그때 정청래 최고는 목에 칼이 깊이 찔린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아, 이거 저도 죽는 줄 알았습니다. 목 동맥을 찔렸을 수 있고 피가 많이 났다고 하니까 네. 그러면 야 돌아가시겠구나. 진짜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저는 이제 처음 이렇게 저는 주먹으로 맞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퍽하고. 네, 퍽이게. 근데 그래서 여기를 잡고 있는데 뜻한 게 자꾸 흘러 나오는 거예요. 아, 이 찔렸구나. 그래서 제가 누르면서 빨리 목을 눌러라. 이게 손상이 압력 때문에 커지잖아요. 그래서 무릎으로 누르고 있었거든요. 무릎으로. 네. 손으로 누르고 있길래 더 세게 누르라고. 그래서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아 저게 마지막 하늘이구나. 내 안에 떠오르고 이렇게 뭐 지나간 필름처럼 좀 정말 지나가고 곧 이제 저기 잘 안 보이고 의식이 사라지겠지. 그런 생각하셨어요. 예, 그러고 근데 한참 있는데 계속 보이는 거예요. 이거 혹시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아 처음엔 이게 마지막 하늘이구나 생각하셨구나. 그렇죠, 예. 내가 그 얘기는 들었어요. 그 수행 왔던 분한테 그 내가 갈지 모르니까 그 아내한테 이 말을 전해달라고. 네. 그 얘기까지 들었는데 하늘이 계속 보이네. 아니, 파란 하늘이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 때 저는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진짜로. 근데 이제 또 살아났어. 정말 1mm 차이였어요. 이게 정맥은 67%가 잘렸대요. 3분의 2가. 옆에 동맥이잖아요. 그 사이를 찔린 건데 열상이 아니고 자상인데 국정원이 열상 1cm. 그러니까요. 그래서 좀 사기를 친 거죠. 근데 어쨌든 그 1mm 차이로 그래, 스치기만 해도 터져버렸거든요. 동맥은. 정말 죽고 사는 게. 하느님이 보호하사. 근데 그때 여러 차례 변하셨지만 전날 이후에 제일 많이 변하셨어요. 그렇죠. 제일 많이 변하셨고 그 전에 제가 이재명 후보님한테 받았던 인상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총명하다, 일처리 빠르고 판단력 혹은 뭐 에너제틱하고 체력 죽이네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중에 어그레시브가 있었다고요. 당연히. 근데 전날 이후로 어느 순간부터 그게 사라진 거예요. 공격적이고 어그레시브하고 그렇죠. 그게 사라지고 왜 이렇게 관대해졌지? 왜 이렇게 담담해졌지 사람이? 나머지는 거의 비슷한데 이거는 오랫동안 인터뷰해야 알 수 있는 변화인데 주변에서 오랫동안 알던 분들이 그 얘기하죠. 그렇죠. 저도 스스로 느껴요. 관대해졌다. 관대해진 것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좀 초연해진 것 같아요. 모든 것들이. 윤석열 생각하면 아이고 안 됐네. 안 된 데까지. 실제로 안 됐잖아요. 안 됐잖아요 지금. 안 된 측면 있죠 인간적으로는. 예. 그 제가 그분 근데 그 생각을 사람이 나를 하니까 그렇게 괴롭혔던 걸 생각하면은 화나는데 예. 그거보다는 스스로 지옥을 만들어 놓고 그 지옥 안에서 저렇게 고통스러워하는구나. 그 불쌍한 중생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참 안 됐다. 서로 잘하고 존중하고 그래서 돈 받고 그래서 국정을 잘하고 국민들한테 칭찬받고 그러면 본인도 행복하고. 이렇게 죽고 사는 게 한 끗 차이인데 그렇죠. 그걸 그걸 잘할 수 있잖아요.
그걸 겪다 보니까 그걸 안 하고 오로지 제거하겠다고 불교적으로 표현하면 집착을 해가지고 그 집착 때문에 자기가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불쌍하다 또 한편 생각하는 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진짜 그렇게 느끼시는 거죠. 그럼요. 그리고 이제 그걸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요. 그 자연 현상으로 보여요. 그냥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이밖에 없구나. 수사, 제거, 억압, 압박. 안 되면 술 먹고, 근데 술 먹고 화내고 막 일방적으로 하다 안 되면 막 분개, 격분하고 경노를 많이 하시잖아요. 참 안 됐다. 그냥 내가 겪을 수밖에 없는 자연 현상의 일부다. 높은 산, 깊은 강, 이 바람. 그냥 그러니까 태풍 같은 그냥 견뎌내는 건 내 몫이고 저걸 내가 왜 태풍 불어? 왜 이리 강이 넓어? 깊어? 그게 뭔 의미가 있냐? 그럴수록 내가 더 괴로운데. 그게 저 칼 사건 이후에 어느 순간부터 도달하신 거죠. 그 전에는 이런 생각이 있긴 했는데 일상화되지는 않았거든요. 네. 근데 저 일이 있고 난 다음에는 죽는 것도 뭐 사는 거와 뭔 차이가 있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게 끝인 줄 알았더니 끝판왕에 나와서 계엄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그러니까 그런 차이죠. 그 전 같으면 당황했을 것 같아요. 아, 당황하고 두렵고 근데 제가 그 질문 하려고 그랬는데 왜 계엄 터지자마자 지난번에 한번 여쭤봤는데 제일 먼저 생각난 게 방송한 거였잖아요. 광주. 노타임으로 네. 광주가 생각나고 대응 방법은 국민들밖에 없다. 그리고 가면 잡히는 거잖아요. 저거 가서 계엄 해제 안 되면 죽는 거죠. 그 계엄 해제 가능성 거의 없죠. 보통 우리가 아는 상식적으로. 상식적으로는 아니 어떤 바보가 그걸 열어놓겠어요. 근데 저 바보 짓을 한 거예요. 하느니 보호하자. 당연히 저는 문 앞에 저를 체포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안 되면 국회를 봉쇄하고 이미 군대가 다 에워싸고 또 아니더라도 밀고 들어오고 공포탄 쏘고 그러니까요. 그 포금탄 터뜨리고 잡혀간다. 잡혀가고 때려 부시고 예. 잡혀가고 당연히 고문은 기본인데 자백 받아야 되잖아요. 저 부정선거 했습니다. 그거 써야지 뭐. 솔직히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내가 제일 무서운 게 저는 죽는 게 안 무섭거든요. 그렇게 되신 것 같아요. 예, 죽는 게 전혀 안 무서워요. 근데 전혀 안 무서운데 야구 방망이는 무섭더라고. 야구 방망이로 그래서 때리면 차라리 칼, 뭐 총 깔끔하게 그건 괜찮은데 야구 방망이는 진짜 머리 끔찍한 거예요. 너무 괴롭잖아요. 그걸 노사모니가 아는 겁니다. 사람을 압박하는 방법을 아는 거예요. 죽인다 이건 별로 큰 압박이 못 돼요. 한 방에 죽이면 네, 그거는 그래서 그날은 저는 당연히 잡혀갈 가능성이 그냥 성공할 가능성보다 훨씬 높다고 봤고 그러다 감수해야 된다. 잡히면 돌아가셨지. 잡히면 다 가는 죽었죠, 거죠. 예. 근데 저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그렇다 치고 저는 야당의 대표고 책임자잖아요. 그 저는 뭐 겪을 산전수전 다 겪어서 이 두려움보다는 사명감이 사실 앞서고 죽으나 사나 거기서 거기다. 사실 사는 게 더 행복하지도 않고 죽는 것보다 더 낫다고 생각되지 않은 상태가 돼버렸으니까요. 너무 괴롭기도 하고. 그 지옥을 겪는 동안. 네, 지옥이니까 그 지옥에서 덜 괴로운 방법은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미워하면 더 힘들어. 그래서 다 내려놨는데 다른 국회의원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처음 겪는 사람들 계엄인데 그거 무서웠을 것 같아. 굉장히 무서웠다고 해요. 다들. 네. 그런데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 그쵸. 사명감으로 담도 넘고 더 위대한 거는 우리 국민들이죠. 맞아요. 그 슈퍼 갔다가 막 갑자기 듣고 제 방송 듣고 슬리퍼 신고 달려온 슬리퍼 사람. 뛰고 막 달려오고 반팔도 있었다고 해요. 내가 보지는 못했는데 그 사람들이 장갑차 맞고 깔아뭉개면 어떡할 거예요. 그게 위대한 거죠 정말로. 계엄 해제되고 탄핵 소추하고 했는데도 탄핵 선고가 길어졌어요. 네. 그러면서 그때가 제일 힘들었습니다. 윤석열 돌아온다고 난리 났잖아요. 3월 말 4월 초. 그때 제가 오랜만에 잠깐 전화 통화를 했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후보님한테 국무위원 전원 탄핵해야 된다라고 네. 했더니 그때 제가 이제 처음 밝히는 건데 뭐라고 하셨냐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법적으로도 안 되지만 정당하지 않다고 하셨어. 정당하지 않다. 그래서 나 그때는 그래도 해야 된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끊긴 했는데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역사 앞에서 정당한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그 합법 불법 정당 부정당 그 문제도 있는데 사실 그게 제일 나은 해결책 기준은 아니라고 봤어요. 정말 성질 같아서는 싹 해버려야죠.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당할 만큼 잘못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올 상황이 정당하지 않다고 대중이 판단하면 대중 동원이 안 됩니다. 그게 움직이지 않죠, 정당성의 스스로. 힘이죠. 그런데 전원 탄핵해버리면 이제 정부는 없는 상태가 돼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 승계 순위가 법에 안 정해져 있습니다. 국회로 뭐 예를 들면 선출직으로 넘어온다. 그거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이제는 그렇게 되면 모르겠는데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국회가 통제할 수 있냐? 없어요. 그러면 머리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나쁜 머리라도 있어야 정당하지도 않고 그것이 통제되는 상황도 아니다. 예, 이게 무정부 상태가 될 수 있어요.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네. 그게 제일 문제였죠. 근데 제가 그때 근데 그 무정부 상태의 가능성을 마지막으로 막아주는 거는 국민들의 힘인데 국민들에게는 정당성을 부여해 줘야 돼요. 정당성이 무엇보다 네. 근데 그게 혼란이 생겨버리면 국민들이 나서기 어려워지죠. 근데 근데 고민은 참 많았죠. 제가 그때 그 통화하고 나서 저는 그때 그래도 저는 탄핵해야 합니다 하고 전화 끊었는데 뭐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끊었는데 그런 얘기 많았어요. 예. 근데 제가 그 통화 이 얘기를 다시 왜 꺼내냐면 정당하지 않다는 표현을 쓰시고 나서 제가 그때 처음으로 이분이 대통령 될 준비가 끝났구나 생각했어요. 아, 그러셨어요? 예. 저는 그렇게 떠들어도 되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될 사람은 판단이 그렇게 달라야 되죠. 저는 그렇게 끝났구나. 그렇지. 대통령이 될 사람은 그렇게 판단해야지. 언제나 전체를. 음. 뭐 제가 뭘 한다는 게 아니고 언제나 전체를. 그때 그 생각을 했고 그 다 끝난 줄 알았더니 또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제가 이 많은 과정 중에 제일 황당한 거였어요. 다른 것들은 어느 정도 예측을 했는데 이거 예측 못하셨죠? 이거 전혀 예측 못해. 대법원이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대선에 개입하나? 야. 진짜 아무도 예측 못했어요. 저 일종의 특종일 수도 있는데 예. 그 얘기를 하면 대법원 쪽에 저한테 직접은 안 오지만 이 소통들이 일부잖아요. 예, 예. 사람 사는 세상에 이게 없을 수 없거든요. 제가 들은 바로는 빨리 정리해 주자 했다고. 저도 비슷한 얘기 들었어요. 빨리 기각해 주자. 어. 깔끔하게. 그랬다고 해요. 저도 그런 얘기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바뀌었대요. 갑자기. 조희대 대법관 네, 갑자기 바뀌었대요. 대법원장이. 그 과정은 뭐 말하기 그렇고 네. 갑자기 바뀌어서 저는 성공한다 그래서 고맙구나 이런 생각했다니까요. 아니, 빨리 해주는구나. 그 평론가들 저쪽 심지어는 모두가 다 보수 진영의 평론가들도 다 비슷하게 얘기했어요. 이게 지금 이 시국에 시국도 있는데 이 시점에. 판결 내용이 예. 그 주심 대법관이 무죄 판결한 판결이 있어요. 그 뺏겨서 쓴 게 고등법 판결이에요. 그러니까요. 그거 참석한 사람이. 그 똑같은 사람이 주심을 했는데 반대로 쓴 거예요. 야. 그리고 더 웃기는 거는 기각은 금방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파기를 하려면 기록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바꿔야 되는데 왜 바꾸는지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핑계를 예를 들면 그 법률 판단이라서 쉽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사실관계를 바꿨어요. 바꿨죠. 우리 국민들께서 잘 이해를 못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의 인정 문제, 사실은 이러하다. 근데 이게 법으로 이렇다. 이거 두 개가 나눠지는데 대법원은 법률 판단만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사실 판단은 고등법원까지만. 사실관계를 바꾸는 거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증거를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증거가 6만 쪽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틀 동안 봤냐 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안 봤대잖아요 지금. 예. 최종 결론은 안 봤다예요. 안 보고 판결을 한 거예요. 보고 싶어도 그 시간 내에 볼 수가 없죠. 불가능하죠. 예. 한 두 달 6만 걸려요. 페이지를 그 기록 복사도 안 했으니까 안 했어요. 볼 수 있는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네. 저도 나름 법조인으로 먹고 산 지가 수십 년이잖아요. 그리고 정치도 꽤 오래 했고
정말 산전수전 다 겪었는데 이틀 만에 파기환송하는 거 보고 정말 황당무계했습니다. 이럴 수가 있나. 그러니까 저는 그때 그 사건을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모든 기득권이 다 이재명을 죽이려 하는구나. 그중에서 사법부의 대법원장이 저렇게까지 나서는구나. 와 진짜 대단하다 어떤 의미에서는. 근데 다 실패해. 아니 저는 여전히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있어요. 사법부는 한 명, 두 명이 하는 게 아니고 법관은 독립돼 있거든요. 이론적으로 실제로 상당 정도 독립돼 있어요. 예를 들면 위증교사 사건이라든지 구속영장 담당 판사들도 사법부 구성원인데 제가 다 구속영장 발부될 거라고 받지 않았어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각오했으니까요. 근데 기각하잖아요. 기각하는 게 이론적으로는 맞아요. 그러나 그때 당시 과연 기각할 수 있었을까? 그렇죠. 근데 사법부가 실제로 독립돼서 외부의 압력이 엄청났을 것 같아요. 그리고 2심 무죄. 그때 다 유죄 나오는 줄 알았거든요. 네. 그것도 대단했죠. 그렇죠. 그 진정한 또 독립이지. 그게 진짜 저도 그 얘기 재판 과정에 관한 얘기를 이제 들은 게 있잖아요. 느낌이나 이런 것들을 정말 힘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분들이 평상시 진보적인 재판관이 아니에요.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마 믿고 맡긴 것 같은데 그분들이 어느 누구보다 꼼꼼하게 네. 완벽하게 이 사람은 왜 무죄인지를 입증하는 판결문을 썼단 대법원 말이에요. 판결을 그대로 뺏겨 쓴 거예요. 맞아요. 철저하게. 그냥 대충 한두 개 해서 무죄해도 되는데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모든 판례를 다 그러니까 해가지고 뒤집히지 말라고. 도저히 불가능한 뒤집기가. 그런데 이거를 법률 판단을 뒤집었을 뿐만 아니라 사실까지 뒤집었는데 그 증거를 보지 않고 사실을 뒤집은 사실상 이틀 만에 그 판결을 내요. 이틀 만에 한 거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말이 거지. 안 되죠. 그 제일 정도로 황당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재명을 죽이려 한 거예요. 근데 다 실패. 제가 얘기를 맞아 정하면 그래서 이걸 가지고 사법부 전체를 불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이 집단으로서의 사법부는 나름의 집단 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여전히 신뢰를 해요. 근데 그 신뢰도가 좀 떨어지긴 했죠. 좀 이질적 요소가 좀 생각보다 많구나. 그러니까 전체 대부분의 법관들이나 사법부 구성원들은 실제로 근데 제가 신뢰잖아요. 영장 위증교사 저를 기소한 그 수많은 사건 중에 제일 가능성이 높다고 검찰이 굳이 떼서 빨리 판결한 거잖아요. 다른 거는 막 증인 478명, 선거법 증인 50몇 그걸 고른 명. 거죠. 일부러 막 시간 끈 거예요. 관계없는 증인해가지고 왜냐면 무죄 나면 곤란하니까. 근데 제일 가능성이 높다는 이 사건도 어쨌든 그 결론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전체 법원을 폄하하거나 불신하는 건 우리 사회 모두 손실이에요. 그 점은 좀 뉘가 일부 있다 해서 그걸 다 버릴 일은 아니죠. 지금 밖에서 막 다음 일정 때문에 네네. 독촉이 한참인데 저도 이제 민간인으로 만나는 건 마지막이니까 뭐 모릅니다. 네, 아직 40몇 시간 남았어요. 뽕들 뽑고 30 갈게요. 시간, 네. 자, 몇 가지 질문 안 남았는데 네, 그랬어요. 이제 남은 거는 진짜 이거 암살밖에 없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여전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하죠. 그죠? 그밖에 없는데 그 너무 집요해요. 방탄유리 바깥으로 제발 나오지 좀 마세요. 저는 사실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로는 죽이려고 하면 어떻게든 못 죽이겠냐 이 생각이 하나 있고 그걸 가린들 그 전에 뭐 다른 방 돌아다닐 때 얼마든지 노출돼 있죠. 그래서 그 생각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제 개인 인생으로 보면 뭐 죽으나 사나 거기서 거긴데 그래서 제가 막 나가 봤어요. 나가서 하다가 그 오신 청중들이 지지자분들이 연설 안 들어요. 들어가! 당연하죠. 들어가! 그래가지고 전부 얼마나 소리를 불안한데요. 질러가지고 제가 한번 나갔다가 도로 들어왔어요. 얼마나 불안한데요. 본인이야 삶과 죽음이 사람의 손에 달린 게 아니구나. 네. 그런 경험을 무수히 하고 거기까지 갔지만 저희는 저희가 생각했던 도구로서 그렇죠. 이재명이 사라지면 어떻게 해요? 도구인데. 네, 맞아요. 절대 안 되죠. 오늘 7시에 마지막 유세라면서요. 여의도에서. 7시인가요? 어쨌든 여의도에서 마지막. 예. 그때 밖으로 나오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그때 제발 그 안에 계시라고. 네. 예. 좀 답답하겠지만 그리고 좀 미안한 마음도 있으시겠지. 답답하지는 않죠. 답답할 게 뭐 있어요. 미안하죠. 그렇죠. 나를 만나러 왔는데
네, 그 안에 뒤에 있다는 게. 근데 밖에 나오면 저희가 너무 불안해요. 그런 것 같아요. 네, 나오지 마시고 제발 아예 요새하지 말라는 것도 오늘 저녁 많습니다. 때 거기 계시고. 그리고 마지막 질문인데 제가 뭐 그 신을 믿는 것도 아니고 운명론자도 아니긴 하는데 이 이재명 후보님의 오랫동안의 그 지금까지의 궤적을 이렇게 짚어보잖아요. 네. 진짜로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이렇게까지 살아남은 건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안 하세요? 나는 이런 뭘 하라고 살아남았나 보다. 그런 생각. 저는 제 개인 인생사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뭐 재판이든 이런 거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필 규정할 거. 제가 사필 규정이란 말 많이 하잖아요. 진인사 대천명 사필 규정. 진짜 사필 규정을 믿어요. 실제로 그대로 되어 왔어요. 그건 너무 상대가 공격을 무리했어요. 과유불급이죠. 그래서 오히려 그게 저한테 자산이 됐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냥 견딜만 하죠. 이런 일을 하라고 나를 살려둔 게 아닐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건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랬다고 저는 생각하고 예를 들면 이 목을 가해당한 거 이런 것들도 뭐 그들 입장에서 운이 나쁜 것 같은데 저는 작년 12월 3일 사건을 보면서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정말 신이 있는가 보다. 어떻게 그 계엄을 실패할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 다 우연이잖아요. 다 그중에 우연히 겹쳤는데 그중에 한 개만 삐끗했으면 그 성공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또 한 가지는 계엄 해제 의결도 어쨌든 했지만 탄핵 의결을 할 때 맞아요. 어떻게 해요? 저는 그 될 때까지 한다. 이거 뭐 몇 달 갈지도 모른다. 지금 각오하고 매주 토요일 하겠다 이렇게 공언했잖아요. 한두 주 지났으면 안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어쨌든 그것도 막 온 국민들이 막 몰려 나와서 압박하니까 된 거거든요. 예. 그리고 탄핵 심판 인용 문제도 제가 스트레스 제일 많이 받았을 때 그때입니다. 예. 다른 것들은 운명적이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계엄을 했는데 가서 해제하러 가다 잡혀서 죽는다. 그건 뭐 운명이죠. 피할 수 없는 거의 예정된. 근데 탄핵은 기각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는. 이론적으로든 현실적으로든 역사적으로든. 그런데 기각될 수 있다는 생각이 어느 순간에 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처음으로. 이거는 정말 숨막히는 일이었어요. 맞아요. 가장 스트레스 쌓이는. 근데 이건 역시도 국민들의 힘으로 이겨내는데 이걸 보면서 이 우연들, 이 엄청난 우연이 점철됐는데 근데 결론은 국민들의 뜻에 따라서 흘러간 거잖아요. 정말 하느님이 보호하신 것 같아요. 제가 애국가에서 부를 때마다 하느님이 보호하자 할 때도 그때 생각해요. 진짜 이 나라는 하느님이 보호하사 돕는 나라구나. 만약에 하나님이 보호하신 게 맞다면은 도구를 이재명으로 선택한 거예요. 지금 보니까. 왜 대통령이 데려가십니까? 정말 저는 상식적인 세상 만들고 싶어요. 그냥 상식적이고 정상적이기만 해도 세상은 훨씬 살만해요.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거 규칙 어겨서 덕볼 수 없고 규칙 지켰다고 손해보지 않는 그냥 누구 말씀처럼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그냥 상식적인 사회. 그냥 법이 지켜지는 사회. 공정한 사회. 나머지는 각자 경쟁해서 뭐 역량 따라 사는 건데 그 기본적인 판은 공정해야 되잖아요. 그냥 그런 상식적인 사회를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저보고 누가 진보 뭐 좌파 이런 소리는 저는 실제로는 거기에 이르지 못해요. 그냥 상식적인 우리가 만든 합의가 지켜지는 예측 가능한 사회. 근데 그 정도만으로도 충분히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죠. 소년공 때 사진하고 최근에 후보 된 이후의 사진하고 서로 만나서 껴안는 영상을 누가 하나 만들었더라고요. 제가 저거 봤는데 저 볼 때마다 갑자기 눈물 나요. 네, 정말 잘 만들었네요. 후보님이 언젠가 한번 어린 시절 소년공 이재명을 만나면 뭐라고 해주고 싶냐 누가 질문했는데 안아주고 싶다고 해서 이 영상을 누가 만들었더라고. 네, 어제
스픽스에서 좀 출장 인터뷰를 오셨던데 그 마지막에 갑자기 저 질문을 해가지고 사실 어머니 생각이 났죠. 저 껴안는 장면 있지 않습니까? 예. 저도 저거 보고 한참 왜냐면 저 소년공 사진 네. 하고 지금 좀 닮았네요. 그러고. 자, 눈은 좀 흘러내렸습니다. 세월이 지나 살이 좀 흘러내렸어요. 지금 50년 후네요. 50년 후. 그쯤 되겠네요. 15살 이런 정 저때 껴안고 무슨 얘기를 해줄 건지는 얘기가 필요하겠어요. 대선이 끝나고 나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어쨌든 저 장면, 그러니까 저 사진을 보면 어머니 생각나죠. 저는 어머니가 가슴 아팠을 게 가슴 아파요. 지금 모습을 보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죠. 그 얘기도 선거 다 끝난 다음에 하시죠. 네. 어쨌든 제 시장 출마하고 어쨌든 그 과정에 가장 고통받으셨죠. 어디로 들어가십니까? 근데 용산으로 가십니까? 아니 뭐 결과가 나온다면 저는 또 지금 그런 얘기하면 또 뭐 다 된 것처럼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어서 알겠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하면 예. 농산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너무 많은 비용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고생도 심하고 빨리 청와대를 수리해서 기간 동안만 있다가 청와대로 가야죠. 일단 용산을 돈 들여가지고 왜 그런 짓을 합니까? 보안도 안 되는데. 자, 그게 뭐 용산 용의 여의주 자리라면서요? 다 끝나고 언제쯤 다시 인터뷰를 하실 수 있으려나? 6월이 가기 전에 한번 해주세요. 짧게라도.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예. 뭐 인연이 끊어지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6월이 가기 전에 네. 연락하기도 굉장히 어려워지겠네. 떨어져서 하는 고통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그때는 제가 연락 안 하죠. 감사합니다. 연락 드리면 잘 된 거죠. 예. 그때 연락 드릴 때 연락 맞습니다. 야 생까지 마시고. 네. 구독과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더욱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